건강 톡톡입니다. 네. 뭐 일교차도 크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이럴 때 안과 질환이 더 발생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네, 눈이 뻑뻑해져서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눈에 염증도 많이 생기시고 네. 또 통증을 느끼면서 앞이 잘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럴 때 포도막염을 좀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포도막염은 또 전신 질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건강 톡톡 이 시간에 포도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안과 전문의 배선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포도막염인데 네. 먼저 우리 눈에서 이 포도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네. 이 점부터 네. 좀 짚어보죠. 네. 우리 포도막이라는 것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중에서 바깥에 흰색의 공막층과 안쪽에 있는 그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혈관이 풍부하고 검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포도 껍질과 유사하다 하여 포도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포도막은 실제 저희가 수술하다 보면 포도 껍질의 안쪽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도막은 앞쪽에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와 수정체를 붙들고 있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모양체,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광선을 차단하고 망막과 공막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주는 맥락막, 이렇게 세 가지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쉽게 생각해서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포도막염인가요? 네. 말 그대로 네.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포도막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 눈 조직의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포도막염이라고 흔히들 일컫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도막이라는 구조는 혈관도 풍부하고 망막과 혈관의 장벽이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몸에서부터 오는 면역세포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곳인데요.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런 포도막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포도막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눈 전체 조직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눈 모든 곳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혈관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전신 질환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도막염은 10,000명당 20명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결코 적은 수가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대에서부터 발생이 가능하고 40세 이후부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 연령에서도 발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65세 이상인 경우, 또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 그리고 시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포도막염이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거나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계시거나 결핵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서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이 포도막염, 이 전신 질환과 이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 포도막염의 또 다른 특징 뭐가 있을까요? 네, 포도막염은 첫 번째로 재발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개월 후나 수년 후에 2차, 3차 염증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만 국한된 질환이 아니고 전신 질환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나 소화기계, 신경계통, 관절에도 염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눈에만 국한된 치료가 아닌 전신 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상이 워낙에 다양하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라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은 발생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만성화되고 장기화되면서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포도막염은 또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포도막염은 크게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고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됩니다. 위치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보시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모양체와 선무체, 그리고 홍채의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앞포도막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부 망막이나 앞쪽 유리체의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중간 포도막염,
그리고 뒤에 위치하고 있는 시신경이나 망막, 맥락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후포도막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포도막염이 눈 전체에 발생되면 전체 포도막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인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비감염성은 다시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외인성의 경우는 수술과 외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내인성은 이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내인성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원인에 따라서 분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위치와 원인에 따라 네. 이 포도막염이 나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예. 네. 포도막염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우선 나뉘게 되는데요. 이 감염성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감염성 포도막염은 우리가 매독이나 결핵과 같은 세균도 가능하고요. 에이즈 바이러스 또는 헤르페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곰팡이라고 알 수 있는 진균 그리고 동물들로부터 오는 기생충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한 게 감염성 포도막염입니다. 이러한 감염성 포도막염의 경우는 대부분은 만성질환자나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진균 감염이나 기생충 감염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가축으로부터 원인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비감염성 원인을 보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외인성은 우리 몸 밖에서 원인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외상 후에 눈에 염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면역 기전이 정상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인성의 경우는 수술 후나 외상 후에 염증 조절이 잘 되면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내인성의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는 것인데요. 자가 면역 기전과 관련된 그런 전신 질환과의 관련성이 높고 가장 흔한 포도막염이면서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만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의 조직을 적으로 관주하고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면역 시스템의 과민 반응이 바로 내인성 포도막염입니다. 내인성 포도막염은 전체 포도막염의 80%에 해당되지만 우리의 시력 손상을 유발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감염성 포도막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 포도막염이 전신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워낙에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고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가능한 모든 합병증은 다 발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백내장과 녹내장의 발생이 가능하고요. 유리체 염으로 인해서 유리체 혼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망막 혈관염에 의해서 망막이 혈관이 폐쇄가 되거나 망막에 염증이 유발돼서 우리가 망막 부종, 황반 부종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시신경염을 유발해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실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체 실명 환자의 10%가 이 네. 포도막염에 의한 것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예.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니까 네.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네. 때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위치별로 또 원인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증상이 워낙 다양한데요. 우선 위치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포도막염의 경우에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한쪽에서 발생되지만 가끔은 양쪽에서 눈부심이나 통증 그리고 충혈을 동반하는 증상을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안통은 특이하게도 눈을 움직일 때 주로 안통이 발생되는 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또한 모양체의 염증을 유발하면 눈의 초점에 문제가 생겨서 원시나 근시 등도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모양체 뒤쪽에는 우리가 선모체라고 그래서 눈 속에 있는 물을 만드는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발생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안압이 떨어지는 증상도 생기게 되고 거꾸로 물이 내려가는 길에 염증을 유발하면 안압이 심각하게 올라가는 증상도 발생되게 됩니다. 중간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파리가 떠다니는 비문증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뿌옇게 보인다고 하는 시력 저하 호소를 주로 하시게 됩니다.
후 포도막염의 경우는 중간 포도막염보다는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한 시력 저하나 비문증이 더 심하다고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원인별로 보게 되면 감염성의 경우는 비감염성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심한 안통, 충혈도 훨씬 심하고 초기부터 시력 저하도 많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악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시게 되면 급성으로 발생될 때는 주로 눈부심, 통증, 충혈을 동반하게 되지만 만성으로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은 눈부심이나 통증보다는 시력 저하를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포도막염이 의심될 때는 주로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위치별로 저희가 이제 검사 소견도 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포도막염이 맞는지, 우선 포도막염이 맞으면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원인에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증상으로 오셨는지, 전신질환이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병력 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안과에 오시게 되면 시력 검사, 안압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초음파 검사, 망막 검사, 단층 촬영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실시해서 눈에 있는 염증 소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또 이 질환이 전신질환과 아무래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전신질환과 관련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또 엑스레이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어떤 질환과 관련돼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류마티스 내과나 피부과, 정형외과 등과 협진해서 전신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에서 눈에서 직접 조직액을 채취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검사를 통해서도 증상도 다양하고 전신질환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지는데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네. 결국에는 50% 이상에서는 사실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이 생긴 위치에 따라 네. 이 우리 안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네. 점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위치별로 참 많이 설명을 드려야 돼서 예. 많이 좀 헷갈리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치별로 보게 되면요. 앞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검은 동자라고 부르고 있는 각막과 수정체 앞쪽에 전방이라는 곳에 염증 세포가 뜨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일정 면적당 세포의 수를 보고 또 세포의 크기를 봐서 염증의 정도와 또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저희가 측정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전방 세포가 눈 앞쪽에 많이 붙게 되면 각막 내에 침착물이라는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삼출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동공 뒤쪽으로 이렇게 후유착이라고 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농으로도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막 사진을 보게 되면 눈 속에도 고름이 차는 그런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만성화되면 홍채가 수정체에 들러붙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홍채 모양이 아니고 홍채가 찌그러져 보이는 홍채 후유착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선모체의 기능에 따라서 안압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나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막을 보게 되면 충혈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햇살과 같은 그런 충혈 소견도 보이게 됩니다. 중간 포도막염이나 후 포도막염은 우리가 아기 동자를 벌려서 산독을 시킨 채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눈꽃송이 모양의 그런 염증이나 삼출물이 보이게 됩니다. 망막 혈관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망막에도 출혈이 발생이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망막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 또 어떤 혈관염이 있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유리체 혼탁이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혼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망막을 검사하면 부종이라든가 또 시신경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만성화되면 오히려 시신경이 위축이 돼서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이 주로 어떤 전신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과에서 우선 내인성 포도막염이라고 진단이 되면 우리가 자가면역 기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가면역 기전이 전신 질환에도 동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포도막염이 주로 앞쪽에 있을 때는 연령별로 나타나는 전신 질환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관절염이라는 질환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구강안이나 외음부에 궤양을 동반하는 베체트병이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인 경우에는 손목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동반되고요. 젊은 남성인데 앞포도막염이 너무 심한 경우 허리 통증이 동반된다 하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중간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독이나 결핵, sarcoidosis 같은 증상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고연령이신 분이 갑자기 중간 포도막염이 오는 경우는 림프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후포도막염인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주로 의심해 봐야 하고요. 이 외에도 궤양성 대장염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들으면 들을수록 네. 포도막염이 아유.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치료는 아무래도 이제 원인에 따른 치료가 주가 되겠죠. 우선 감염성 포도막염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앞서 얘기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에 대해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또 기생충 약 같은 것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감염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기능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주가 되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 가장 좋은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가 포도막염인 경우에는 주로 안약을 사용하게 되겠고 중간 포도막염부터는 안약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먹는 약의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거나 고용량을 사용해야 될 때에는 우리가 눈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요. 앞쪽일 때는 이 흰자 밑에다가 저희가 주사를 놓게 되고 중간 포도막염 이상일 때는 안구 주위나 눈 속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에도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사용하시는 면역 억제제를 2차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면역 억제제는 1년에서 1년 반 이상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생물학제제를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네. 눈에도 주사를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또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약물 치료는 주로 어떤 종류로 이루어지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앞포도막염에는 주로 아까 안약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염증 조절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수염제의 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홍채가 뒤에 들러붙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트로핀 계열의 산동제를 쓰기도 하고요. 안압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안압 하강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안약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임의로 끊거나 갑자기 끊게 되면 재발의 위험이 높고 재발할 때는 이전 염증보다 훨씬 심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임의로 끊거나 하시면 안 되시고 반드시 안과의사가 정한 횟수대로 정해서 놓으시고 안약을 끊을 때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약 치료 말고도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제제가 포도막염에는 워낙 중요하고 치료가 잘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주사제나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눈의 합병증을 다 유발하죠. 그래서 네. 합병증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부종, 망막박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상 수정체가 저렇게 하얗게 변하는 백내장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포도막염에 의해서도 직접 백내장이 유발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로도 백내장이 발생됩니다. 치료 방법은 일반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백내장과 차이점은 수술 후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유발돼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는 눈의 염증을 가장 많이 최소한 시켜놓고 최대한 줄여놓고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염증이 없는 경우여도 백내장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는 전처치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충분한 관용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겠습니다. 녹내장의 경우를 살펴보시게 되면 녹내장이 잘 발생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 포도막염이 걸린 환자분들은 아나미나 녹내장 검사를 통해서 늘 저희가 녹내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녹내장은 이 또한도 포도막염에 의해서 안압이 상승이 될 수 있지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로도 녹내장이 발생 가능합니다. 녹내장의 치료도 일반 녹내장과 마찬가지로 안압 하강제라고 하는 안약점만을 주로 사용하게 되지만 일반 녹내장과는 달리 안압 하강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이 안압 하강제로 효과가 없어서 수술로 가는 율이 일반 녹내장보다 많이 높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황반부종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저렇게 볼록하게 부어오르는 것을 황반부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간 포도막염이나 후 포도막염의 50% 환자에서 이런 황반부종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황반부종의 경우는 시력 손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부터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 억제제, 눈 속에 있는 주사를 놓는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저희가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시력 손상의 위험이 높은 질환입니다. 또한 이러한 망막에 많이 붓게 되면 망막 전체에 물이 차서 망막박리도 유발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황반부종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망막박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로 망막 밑에 있는 물을 다 빼고 망막 유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네. 건강톡톡 지금 포도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50대 남성입니다. 직장 업무가 많다 보니 자주 눈이 충혈이 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포도막염이 아닌지 걱정되는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우선은 충혈이 많다 그러면 포도막염보다 다른 질환이 많이 의심이 되지만 네. 포도막염이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본인 질환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포도막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게 워낙에 면역 기전과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조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네.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러한 포도막염이 최근에는 생체 리듬이 면역 기능과 관련이 많다 그래서 규칙적인 습관이나 질 좋은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환자들이 재발이 됐어요 하고 오실 때가 여행으로 인한 시차 변화가 있을 때 또 숙면을 못 취하셨을 때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당연히 금연과 금주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눈이 자꾸 가렵고 눈곱도 많이 끼는데 포도막염인지 아니면 결막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아포도막염 같은 경우는 충혈이나 눈부심, 눈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막염과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려움이나 눈곱은 특히 결막염이나 각막염일 때만 생깁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의 특징은 눈곱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눈곱이 발생한다 그러면 포도막염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또 결막의 충혈이 일반 결막염은 눈 전체에 충혈이 오지만 포도막염인 경우에는 검은 동자 주변으로 햇살 모양의 그런 독특한 충혈 양상을 띠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네. 그래도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잘 모르신다 그러면 네. 가장 안과 의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렸고 오늘 포도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어린이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선희 안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